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저번 주 한 거는 중요도가 높은 건데 좀 복습을 열심히 하셨을까? 진도 나갈게요, 그냥. 저번 주 한 거는 좀 많이 중요한데 어려웠나요? 네,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더라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중요도가 좀 높은 것들이에요. 자, 오늘은 어디 볼 거냐면은 170쪽이다, 그죠? 어제 내용은 좀 중요하고 어려웠고, 저번 주는. 근데 오늘은 지금 할 이 내용 170쪽, 죄송합니다. 170쪽인데, 170쪽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쉬우면서 시험에 잘 나와.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거. 쉬우면서 시험 잘 나와. 우리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 그죠? 170쪽에 나오는 그겁니다. 170쪽에 나와 있는 게 첫째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감정평가할 때 얘는 이렇게 평가하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주된 평가 방법인데요. 이렇게 평가하세요 정해놓은 그걸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건물 같은 이런 삼각자산이죠. 이런 것들은 뭘로 평가해야 될까죠? 당연히 원가법이겠다, 그죠? 이런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당연히 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요?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약간 난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그죠? 따로따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요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평가 우리 저번 주에 뭐라고 배웠죠? 개별평가.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금방 말했잖아요. 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네,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겠죠. 건물은 뭐가? 당연히 얘는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이 세트로 있다. 이거 평가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개별이죠. 해서 더해주고 그렇게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요걸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함께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불리하게 애매해요. 그걸 우리 그 교재에서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 좀 구분하기 애매할 때는 함께 평가해요. 함께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거 이제 대답되고 좋습니다. 일괄평가라고 하죠. 일괄평가할 때는 뭐로 하느냐? 그때는 요거냐 요거냐 안 해요. 일괄이면 항상 뭐로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일괄일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에 이건 산지도 토지가 되겠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임목이 있어. 산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냥 임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나무 기르는 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나무, 이걸 임목이 있어요. 이걸 감정평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있는 산지와 그 다음 위에 있는 나무 임목은 별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걸 개별평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교재는 법규죠. 법규에는 이걸 구분해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평가 아니고 그 개별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평가한다. 이때 토지는 똑같겠죠. 뭘로 갈까요? 당연히 공시지가, 요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임목, 얘는 뭘로 할까요? 거래사례입니다. 이런 임목, 과수원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해서 다른 게 원칙인데 이걸 함께 평가할 수 있겠다, 그죠? 함께 평가한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일괄평가죠. 일괄할 때는 뭘로 한다? 당연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거래, 사례, 비교법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번 주에 배웠어. 문과법 어떻게 저번 주에 배웠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하여튼 하긴 했어요. 이런 느낌이다 그러죠. 근데 요걸 여러분은 그 170쪽에 보시면 가로 1번에 토지 건물 감정평가, 2번 산림의 평가 나와 있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알아먹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가 암기하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요 그림을 같이 그려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좀 쉬워요. 그런 느낌인데 요게 약간의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공통점, 일관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규칙성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요. 토지는 당연히 뭘로 한다? 공시가 기준법. 건물이나 인목은 각각의 평가 방법을 그대로 해요. 그렇지만 함께 할 때는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요게 1번,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조금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요것만 보는데, 우리 이게 어렵게 노는 것 같지만 3년 전에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뭐가 나오냐? 건물은 뭐라 그랬죠? 뭔가 이걸 정답이 뭐냐?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되게 틀리게 나오시겠어요. 그게 정답이 하필 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요 정도 나오니까 요것만 잘 봐놓으셔도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권 이런 것들은 기업활동과 연결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뭐죠? 수익환원법 동그라미. 무슨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뭐 특허권, 그 다음에 어업권 이런 것들, 무슨 무형재산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4번에서는 3번,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과수원, 동사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2번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밑줄. 요거 뭐라 돼 있죠? 원가법 밑줄. 이런 것들은 삼각되는 자산들이에요. 즉 어떤 재화가 삼각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동차도 삼각되는 자산이다. 그죠? 근데 자동차는 뭐라 돼 있죠? 자동차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왜?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쌍묶어서 낸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또 잘 틀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인데 자동차는 왜 거래사례냐? 거래가 많아요. 그래야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이게 물건별 감정평가인데 요 부분만 여러분 이제 위에 어디죠? 170쪽 오른쪽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도 한 문제 나오는 사례가 많지만 여기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준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왜 공시할까요? 왜? 이유가 뭘까? 대체 안 해도 되는데 왜 공시할까? 아주 간단하죠. 세금이에요. 세금 문제가 가장 제일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100평이고 얘도 100평인데 나는 세금이 10만 원, 얘는 세금이 50만 원. 이러면 가만히 있겠죠. 내가 작게 내니까 내가 100만 원, 내가 50만 원이야.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따지지 않을까? 그때 이야기해줘. 당신은 도로에 접해 있어서 토지값이 얼마고 1억이고 얘는 5천만 원. 그래서 세금이 배 차이 납니다. 라고 말해주면 기분 좋게 돌아나가지 않을까?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 가격을 공시를 해야 그 가격을 가지고 세금 책정에 사용을 하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누가 공시하느냐? 주관부서가 국토부다. 그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지극히 당연한데 이걸 공시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171쪽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토지, 그리고 주택, 비주거, 상공업용 부동산이죠. 이 세 가지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데 토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준하는 게 있고 개별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름을 읽을 때는 이름을 요렇게 읽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지금 정도 되면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개별 공시지가 이 시절 이름 써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현수막 각 지하철에서 공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구조냐면 요거는
2월 말까지 정부에서 공시합니다. 정부가 주관 부서가 국토부니까 국토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2월 말까지 공시라고요. 그럼 이걸 2월 말까지 공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각 지역에 내려줘요. 그럼 우리나라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는데 이 모든 토지 가격을 정부가 공시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느냐? 100개 중에 하나를 표준지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1.2%쯤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만 개의 토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0만 개를 표준지로 지정을 해요. 그럼 대략 한 1% 좀 넘는다, 그죠? 요런 비율 1.2%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율 쉽게 말해서 10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준지로 지정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는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 지역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이상에 의뢰를 합니다. 되겠죠? A 업체에 의뢰하고 B 업체에 의뢰. 그럼 안동 지역의 표준지가 만약에 한 300개 정도 있다. 300개 토지를 이 두 군데에서 또는 다른 업체 몇 군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하튼 여러 군데 업체, 두 군데 이상의 업체를 의뢰해서 그 가격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표준지를 지정을 합니다. 가격을 공시한단 말이죠. 그걸 국토부에서 공시를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안동시에 내려줍니다. 이 표준지 가격을 안동시에 내려주면 안동 지역에서는 이 표준지 가지고 나머지 가격을 계산합니다. 이 나머지 가격을 뭐라 그러냐?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누가 하느냐? 각 지역, 즉 시, 군, 구청에 있는 지적가에서. 그럼 그냥 공시유체는 시, 군, 구청장이 되겠죠. 근데 업무는 지적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적가에 전화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공시해서 5월 말까지 공시하고 1호부터 이의 신청 기한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한참 지금 이맘에 이렇게 막 공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현수막에도 좀 관심을 아셨죠? 관심을 좀 가지시면 공부에 도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 요 구조가 우리나라의 공시의 가장 큰 틀이에요. 우리나라 공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줄기는 정부에서 딱 정해요. 그 다음에 이걸 지방에 내려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방에서 그냥 계산만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모든 토지 가격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말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적가에서 그냥 계산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이게 개별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 공시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내 토지가 공시가 안 됐잖아요. 그럼 시에다 전화합니다. 지적가에. 그러면 지적가에서 잠깐만요. 5분만 있다 전화주세요. 그리고 끊어요. 5분 있다 전화하면 그 사이 계산하는 거지 지가. 그리고 얼마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 전화 안 해봤구나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공시가 돼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해줘요. 공시 안 되면 이렇게 5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다음에 잽싸게 계산합니다. 자기가.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공시지가 기준법 기억나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고객들을 쫙 계산한 다음에 얼마 ISO리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가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 주택도 보면은 표준 있을 거고요. 개별 있을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주택은 이런 거는 단독주택이고 또 공동주택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표준주택 가격은 또 마찬가지 표준이잖아요. 공시유체는 누가 되겠다? 국장이 됩니다. 이것도 요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지정한 다음에 이거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공기업에 의뢰합니다. 각 지역에 다 있어요. 물론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지역인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화구 이런 규모 크잖아. 또는 이런 것들은 공기업은 바로 어디 위치 알잖아요. 전화구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구나. KT 전화구 보통 규모 크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한국부동산원은 규모가 좀 작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막 큰 건물 전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심결에 넘어가면 잘 몰라요. 옛날 한국감정원인데 그게 각 지역마다 지점이나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으면 사달. 여하튼 아마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역에서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이 국장이 의뢰랍니다. 거기에서 요걸 조사를 해요. 표준주택 가격을. 그런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계산합니다. 누가? 시, 군, 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표준 개별 단독주택은 이게 공동화 표준화가 돼 있는 거라.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표준화가 딱 돼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구조가 동일하다 그죠? 이러면 표준 개별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국장이 누구한테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량 조사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구조는 뭐냐? 항상 표준은 누가 공시한다? 국장이. 개별은 누가? 시군구에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국장이 한다. 이런 구조. 요게 여기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비주구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있고 그리고 개별 있고, 이거는 공동이라 그러지 않고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요거는 요렇게 읽어요. 위와 다르게 따라합니다.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렇게 좀 용어를 이렇게 읽는다라고 봐놓으시면 되는데, 표준은 똑같습니다. 누가 할까요? 국장이. 개별은 누가 할까요? 시, 군, 구에서. 공동 집합은 또 누가 할까요?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공시주체라고 말하는데, 이 공시주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공시하는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국장은 요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만 시군구고 나머지 전부 다 국장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국토부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교재 1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심의주체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됩니다. 뭐냐면 이 국장,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시주체라고 말하는데, 공시주체와 심의기구, 그 다음에 일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즉 뭐냐, 국장이 공시하잖아요. 공시주체 국장이면 이건 심의기구는 한번 따라볼까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는 이렇게 됩니다.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얘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얘들이 이제 심의기구가 된다. 중앙이면은 국장. 그 다음에 각 지역, 만약에 안동시면 안동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이걸 협의해 본 다음에 공시한다.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은 그걸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시한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의신청도 국장에 있으면 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시군구한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요거는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 부분 세트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넘기시면 172쪽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 표는 171쪽에 있는 요 표는 원래 어디나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172쪽에 있는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있고 막 그러는데, 교재에 있는 걸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얘는 요걸로 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공시의 효력입니다. 공시는 어떤 효력을 지닐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일반적으로 얘와 얘를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표 두 개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 라는 거는 이 표와 이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는데, 이건 토지하고 요 별도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토지 따로, 그 다음에 주택하고 비주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토지는 어떻게 되나? 두 가지죠. 표준, 개별. 그래서 토지는 이런 표준 그리고 개별,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주택 비주구도 여기도 마찬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는데 여기는 개별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집합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별 그리고 공동집합
집합. 요게 같이 붙어있는, 안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 다 정리해 놓은 게 표가 있으니까 요 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이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굉장히 시험 문제 헷갈리게 나옵니다. 이 표를 외우지 못하면 이게 지문이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서 자주 보고 하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큰 틀은 뭐더라? 큰 틀. 큰 틀은 뭐냐면은 결국 요겁니다. 표준. 요 표준은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이 표준은 이런 겁니다. 개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돼요. 그걸 저는 이렇게 합니다. 따라할까요?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다시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물론 지문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리는 뭐냐? 이런 거죠.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돼요. 표준 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돼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돼요. 이걸 따로 외우면 힘들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요거 말하는 거죠. 개별할 때 뭘 가지고 계산해요? 표준 가지고. 개별은 뭐 가지고? 표준. 개별은 뭐 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쌤, 표준 제외한 나머지 개별 공동집합이 하나 뭐 하는 데습니까? 네,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문이 달라지만 여기는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과세 기준. 여기도 마찬가지 과세 기준. 쉽게 말해서 뭐죠? 세금 기준. 그래서 따라합니다.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 기준이다. 다시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 기준이다. 물론 법조문은 살짝 차이 납니다. 여기는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 이렇게 나오지만 하여튼 세금이다. 하여튼 세금. 이해했죠? 하여튼 세금 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그까지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 표준은 뭐다? 개별의 기준. 개별 공동집합은 과세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시험 어떻게 잘 내느냐? 이렇게 잘 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출문제. 표준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표준이니까 왠지 기준이 되는 것 같죠? 틀렸다 그죠? 틀린 거예요. 과세는 개별 공동집합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는 표준으로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게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만 하면 이걸 이렇게 따로 낼 필요 없어요. 이거 묶어버려도 돼. 똑같으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가격 정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는 지가 정보는 가격 정보라고 했습니다. 가격 정보의 표준인데 여기는 여기에 가격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는데 나오면 너무 세.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 그런 느낌이니까 이건 좀 이렇게 알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반이나 특강에서 간단하게 말 때 빼버려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사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이 토지는 표준의 가격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 아닌 것들은 여기에 가격 정보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왜 그런 사이 나오느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요거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에요. 법 구조가 얘를 먼저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요일 때는 토지 가격만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초창기는 토지 가격만 공시할 때는 정부가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다 조절이 돼. 그렇죠? 요 가지고 이걸 모든 자료를 삼으면서 요 가지고 개별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것만 잘 조절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가지고 이건 가격 정보의 기능을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시점 지나가지고 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넣으면 여기에 주택 가격을 넣으면 요거는 되죠. 요거는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그러면 별도로 여기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정보를 여기가 아닌 여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요런 느낌. 그냥 그 가격 정보는 토지는 표준에 있고 나머지는 표준이 아닌 데 있다라고 간단하게 알아놓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느냐? 중요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가격 정보 아니고 뒤에는 요 놈이에요. 요 놈이니까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가끔 문제를 내면 요게 나오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가 그대로 172쪽 위에 이런 표가 나와 있다, 그죠? 요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하나만 더 배우면 오른쪽에 보시면 어디 보느냐? 173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에서 3번입니다. 중간에 동그라미에서 3번 밑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자, 요거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알면은 대부분 내용이 아닙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맞아봅니다. 뭐라 되어 있죠?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국에 많은 토지가 있죠. 전국에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볼게요. 안동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는데 요게 표준지 하나 있고요. 요걸 기준으로 다 개별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개념이냐? 표준지로 공시된 것. 표준지로 공시된 이거는 굳이 개별을 공시를 안 해. 왜? 이게 곧 개별을 해버릴 거거든? 너무나 당연하죠? 즉, 표준지로 공시된 게 만약에 이게 5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건 이 5만 원 가지고 쭉 이거 계산했죠? 그죠? 그럼 요게 5만 원 요렇게 계산하는데 쭉 개별,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얘는 만약에 5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 5만 1천 원 가지고 세금 때려요. 이해하시겠죠? 얘는 만약에 4만 9천 원이야. 4만 9천 원으로 세금 때려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자, 이건 과세 기준이 되는 거는 표준이다, 개별이다. 개별이잖아. 그러니까 개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세금을. 여러분이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안동시에서 재산세를 때릴 거라. 토지가 있으면 그때 뭐 가지고 계산한다고?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쌤, 표준지는 그럼 세금 안 내잖아요. 네. 이렇게만 있으면 세금 안 내.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표준 지금 얼마 우리 계산했죠? 5만 원. 이게 계산 안 하죠. 이게 곧 다시 표준지면서 또 이게 5만 원 꼭 뭐가 된다? 그럼 요까지 세금 떼는데 이 말이라.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 표준지를 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잘라요. 표준지로 공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조세 산정을 위해서 별도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면 틀렸다고. 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 해요.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100% 안 한다고. 왜? 이 표준지 지가 이걸 뭘로 본다? 개별로 보니까 요까지로 세금 때린다니까 나중에. 그러면 표준도 세금 내고 개별도 세금 내겠죠? 자, 문제 두 번째 거. 조세,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 이거는 뭐냐? 대부분 국유지예요. 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는 국가가 세금 내고 국가가 받고 이상하잖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만큼인데 요만큼 만약 국가 토지야. 계산해도 되지만 굳이 계산 안 한다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려면 요 그래서 계산하면 돼.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세금 안 낼 거니까.
아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세,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는 대부분 국유지, 공유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을 공시 안 해요. 선생님, 요거는 뭔데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붙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되잖아. 근데 갑자기 사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요걸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붙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표준지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세금 대상이 아닌 토지, 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수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이 토지는 이걸 곧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게 토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주택과 비주거에도 있어. 자, 이렇게 나오겠죠. 뭐냐? 똑같습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얘는 얘로 본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요거는 말 안 했잖아요. 요거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 법규는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의 조세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지 않을까? 그죠? 상공업용도 마찬가지겠죠?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내고 지금 내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으니까 법규에 있다 없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연결된다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되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는 법규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데 주택이나 비주거는 요게 법규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어요. 괜히 말했다. 헷갈렸구나.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즉 요런 거는 요걸 안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 느낌만 딱 잡아놓으시면 돼. 그게 요겁니다.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여러분이 별로 틀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틀릴 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이제 요약서에 굉장히 많은 걸 넣어놓긴 했습니다. 요약서에 굉장히 많은 걸 넣어놓긴 했지만 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요게 교재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177쪽에 가시면 법규 내용을 좀 넣어놨다, 그죠? 이걸 전부 다 철저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책에서. 이걸 이게 군데군데 공부했어. 군데군데 했으니까 어떤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77쪽에 2조 정의는 우리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배웠던 거, 예를 들어 시장 가치가 뭐다, 그 다음에 원가법이 뭐다, 적산 가격이 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쭉 해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건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여기 1항부터 넘기셔가지고 어디 보느냐 하면은 그 178쪽에 있는 15항까지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179쪽에는 시장가치 원칙과 현황기준 원칙은 한번 언급을 했었죠. 하면서 살짝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9쪽에 7조 보면 개별평가 원칙, 안면 있죠? 개별평가가 원칙이고 일괄, 부분, 구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180쪽과 181쪽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관계된 좀 세부적인 내용, 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머리에 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우리가 별 상관이 없는데 좀 넘기셔가지고 뒤에 182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82쪽 마찬가지인데 183쪽에 14조 볼게요. 토지의 감정평가죠. 이거는 아까 토지를 뭘로 한다 그랬죠? 그 밑에 봅시다. 1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어쩌고 저쩌고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시찌게 기억나나요? 그래서 보면은 1번 표준지 선정하고 2번 시, 그 다음에 지, 개 이런 게 쭉 나와요.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느냐 15조부터입니다. 15조부터 어디 가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185쪽에 있는 12, 24, 요 180과 185 두 바닥이 요거예요. 요걸 선생님 자세히 설명 잘 나오는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재무적 이야기 못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16조 같은 경우 보면은 16조 토지 건물의 일괄평가 이거 나오죠? 그 다음 17조 산림 요거잖아. 아시겠죠? 요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말고 요런 게 있겠거나 요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감지평가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감지평가 규칙 중에서 절반은 이미 공부했어. 사실은 절반은 공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험시험 보면서 확인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잘 되셔야 될 텐데 자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감지평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프린트 보내는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쉬우니까 제가 볼 때는 쉬우니까 안 풀어도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시다. 아셨죠? 자 이제 맨 처음부터 전문용어 빠꾸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처음부터 할 건데 이제 처음부터 할 때부터는 요 기출 문제 가지고 계시죠? 끝나고 나면 중간적으로 풀 이유는 없으니까 끝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요걸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도 되죠? 그렇죠. 요건 좀 기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없으면 간단하게 뭐 같이 보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보고 자 이제 맨 앞에 총론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요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거는 지우고 이제 종론 처음부터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중간부터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론 마지막이에요. 이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론 다루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기출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프린트온의 문제도 우리 뒤에 했던 것 같이 우리 감지평가도 계산 문제 같이 풀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려워져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계산을 좀 다루니까. 그런데 계산이 우리 감지평가 할 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은 이론의 연장인 거라. 쉽게 말하면 이론이 잘 돼 있으면 계산은 따라오는 건데 이게 계산 문제 숫자가 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산만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배경을 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가 8개 나온다면 두세 개는 서너 개는 순수한 계산인데 절반 가까이는 좀 답이 유추가 가능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계산 문제 풀 때 미리 답을 대략 예상하고 푸는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례가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든 게 대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계산을 너무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걸 말하도록 할게요. 뭐냐? 자, 우리 개론이 문제가 40문제인데 이 중에 32개는 이론, 8개는 계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 계산 안 할 거야. 그리고 민법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민법이 쉽냐고. 이게 쉽냐고.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별로 안 그래. 민법 만만치 않습니다. 민법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80점 이상 먹을 수 있나? 옛날에 4년 5년 전에는 가능합니다. 민법 80, 개론 40, 가능합니다. 네, 반대로 개론 80, 민법 40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에 바뀌어가지고 80점을 먹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70점은 가능해. 왜? 민법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례 문제가 갑, 을, 병. 예를 들어서 법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판례는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면 이게 좀 판단이 빨리 돼. 근데 사례, 갑, 을, 병 이거 나오면 이거 그림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례가 많아. 그러면 내가 답을 잘 못 찾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사례가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 판례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데 요즘 판례를 벗어나는 내용이 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고득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쪽을 버리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나 계산 안 하고 요거 할 거래. 민법이 쉽냐고 안 쉽다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계산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을 쌤 수업 시간에 이해가 돼요. 수업 시간에 이해되는 계산을 하고 이해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래도 두세 개 서너 개는 해요. 계산 문제 중에서 일부는 보면 정답 나오는 게 한두 개는 있다니까 또. 왜? 조금만 알면은. 근데 그걸 전부 다 버려버리면 이거 위험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했어야 됩니다. 제작전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다시 뭐냐, 우리가 민법과 개론을 항상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간이 100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개론을 35분이나 40분에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세월 안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강할 때 빨리 풀어라 그랬어요. 안 돼. 여기서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35분 40분 만에 50에서 60을 잽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10개를 안 풀어야 돼.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여기 계산을 안 푸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론 문제 4개 안 하고 계산 4개 안 하고 10개를 안 하는 거라. 아시겠죠? 심지어는 15개를 안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20개 가까이를 빨리 푸는 거야.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민법에서 한 60분 가까이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여기는 35분 40분 가까이 드리고, 민법 풀다 보면 민법이 쉬워. 그럼 여기서 이미 점수로 확정 내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 그러면 민법 풀면 돼. 근데 풀다 보니까 우와 민법 어려워. 그럼 여기서 한 50점 먹고 나머지 절반을 버리고 다시 계산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그 시간 시험장에서 판단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과 달리 이게 문제 주어지는 게 이게 한 해는 민법에 있고 한 해는 개론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법이 있고 개론이 쉽거다고 느껴지는데 나오는 사람은 개론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그러니까 그때 자기 취향, 자기 성향에 맞게 공부한 양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이러면 난 민법 할 거야. 민법 열심히 했다. 민법 그 시험 굉장히 어렵고 계산을 쉽게 나오면 어떡할 거래? 나는 계산 버리고 민법 할 건데 민법이 억수로 어려워. 판례 안 나오고 사례가 많아. 사례 10개 나왔어. 보기마다 징글징글해. 계산을 보니까 쉬워. 어떡할래? 끝난 거지 이제. 시험장에서 후회해본 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포기한다 버린다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60점에 합격하는 시험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합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라. 이걸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풀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80점까지는. 90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요것만 생각하는 거라. 민법은 원장님이 잘하는 거 우리가 그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제법 많이 걸려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주 진득하게 이 판례집을 정말 정독을 많이 해가지고 요게 어느 체득이 되었을 때 점수가 나오는지 금방 보자 탁 치면 그게 민법이 그런 애가 아니야. 얘가 은근히 까칠해. 성질이 좀 안 좋아 걔들이. 좀 문제 한번 섞여 보시면 민법이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오래 해야 점수가 나오는 애지 조금 했다고 점수 넣게 그런 동네 아니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버린다.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다음에 옵니다. 쌤 제가 계산을 버려가지고 한 개 때문에 이런 말이 꼭 있다니까. 왜? 그때 보니까 민법 어렵거든. 지금 민법 자신이 있는데 민법 어려우면 60점 먹기 쉽냐고. 민법이 안 쉽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냐, 민법 자신 있잖아요. 실제 합격하는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대부분 어떻게 합격하냐면은 개론 70점, 민법 50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계산 버려서 70점 나옵니까? 안 나오지. 계산 3개 정도를 풀어야 점수가 나와요. 그걸 안 하고 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민법을 옛날과 달리 60, 70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나름의 작전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거 안 할게 그러면 안 돼. 민법과 개론은 세트예요. 세트. 같이 붙어 있는 거라. 1시간 안에 푸는. 그래서 요 중에서 내가 적절하게 어떤 걸 조절해야 되는 거지 뭘 버리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시험이 다가오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한두 달 공부한 걸로 계산을 벌여요. 그러면 민법은 잘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땐 어려운 민법보다도 계산이 쉬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숫자에 대한 괜히 공포심이 있어서 그렇지. 동계산 잘하잖아. 수업 왜 안 되지? 동계산 잘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마음먹기를 안 하는 거지. 마음먹기. 좀만 관심을. 그리고 실제로 이건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개론은 중개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민법도 이거 안 돼요. 계약 뭔 할 거 있으면 없지. 민사특별법 모르는 사람 누가 있으면 다 알고 있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더 잘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도 이거는 전공교양이에요. 실제 과목은 2차예요. 2차. 여러분이 실제 도움이 되는 거 제일 힘든 게 먼저 세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할 때 세금 어떻게 나오지 물어본다고. 중개사님 세금 얼마 나와요? 모르겠어요. 물론 말 안 해줍니다. 물론 그 세무사한테 말하라 그러지만 대략 어느 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 일반적으로 대충 요쯤 나올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한테 의문해봐야 왜 사람마다 이렇게 그 소득구조가 달라요. 다르게 적용되니까 이렇게 정확한 건 따져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략 요쯤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나와요 대략. 근데 감을 못 잡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투자할 때 세금 모를까요? 알아야 되겠지. 또 공법 얼마나 많이 쓰이냐고. 공시법 나중에 경매할 때 뭔가 등기부를 봐야 알지. 이게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 중개사법은 내 자격증이 날아가잖아요. 2차가 진짜예요. 2차가 전공 필수, 1차는 전공 교양. 민법 개론은 합격되고 나면 쓸 데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소양에 들어있는 겁니다. 소양에. 그러니까 중개사로서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자격증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중개사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소양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아니 수요법도 모르면서 뭐래 이런 느낌이라. 아니 가격이 어떻게 평가돼 그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부동산 중개하냐고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 투자수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런 정도를 알아먹을 정도를 알아야 이 소양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민사특별법의 기본 내용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물어보는 정도지. 이 전공교양.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시험이 많이 응시하면서 어려워진 거라. 실제 그렇게 어렵게 나올 이유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1차는 가볍게, 2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1차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셨죠? 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6쪽이다 그죠? 6쪽인데 6쪽에 펼쳐 놓으시고 우리는 중요 단어의 나오면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적을 겁니다. 요건 지우지 마시고요. 종로는 세 문제가 나와요. 주로 뭐가 나오느냐? 첫째 나오는 게 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법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지의 종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지, 이행지 그런 거 나오는 거 그쪽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지의 특성입니다. 이 토지의 특성은 당연히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부동성, 부정성.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세 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이 나온 적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3개 중에 최소한 2개 이상 나와요. 작년에는 요거 3개 다 나왔어요. 여기에다 다른 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3개 빼고 조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 공부를 하려면 요 3개만 하면 되는데 혹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2가지 내는 게 요겁니다. 주택의 분류. 요게 문제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산업 분류.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매년 나오는 거. 얘들은 3, 4년이나 4, 5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 급하면 뭐냐? 요거 3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3개만. 작년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중요한 놈인지. 요거는 그럼 작년 나왔고 언제 나와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얘는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작년에 나온 이유가 뭐냐? 개정된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원룸이 아니고 뭐지? 고시원 있잖아요. 다중주택 개정된 내용 때문에 나왔어요.
이게 이 다중주택 소유자들이 민원이 많이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을 좀 늘려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말고는 그게 개정되면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개정되면서 딱 그게 나왔겠죠. 당연히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해가 나왔고, 그래서 작년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개에서 요 세 개 나오든지 세 개 중에 둘 나오고 요거나 요거 다른 거 섞어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제목 내용을 잘 보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반호토록 하죠.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6페이지부터 쉬었다고 이건 안 주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가 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죠.